전쟁의 기술 제1부 1장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 우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전 수칙이 변경되었으니 적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이는 사회, 정치, 군사적 측면 모두에 해당한다. 노골적인 적은 드문 세상이므로 그런 적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에 가깝다. 사람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욕망과 의도를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치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외향적 공격은 환영받지 못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하로 숨어들어 예측 불가능하고 교묘하게 공격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격적 욕망을 숨긴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더 많은 해를 끼치려 한다.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도움과 협조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다. 당장은 같은 편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이득을 챙길 자들이다. 도덕성을 이용하는 전쟁을 완벽하게 아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희생양을 가지고 놀며 당신이 저지른 일을 딱 꼬집어 말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 전쟁터는 이런 전사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종잡을 수 없고 머리회전이 빠른 전사들로 가득하다. 명심하라. 적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로 변질했고 정치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전략가로서의 첫 번째 과제는 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에 반대하여 작업하고 회방 놓는 자들의 집단을 적의 개념에 포함시켜라. 당신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간접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도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만 해도 책략을 발휘할 공간이 생긴다.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릴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것이든 단순히 회피하기 위한 것이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 애쓸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순진한 희생양은 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후퇴하거나 적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신중함으로 무장하여 절대로 당신의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지 마라. 친구 앞이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보통 능숙하게 적대감을 숨기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신호를 무심결에 흘리고 난다. 린비아오는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의 최측근이자 정치국 최고위원이었으며 마오쩌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마오쩌둥은 린비아오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맡았다. 린비아오가 지나칠 만큼 우호적으로 굴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이 보기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뜻이었다. 린비아오를 유심히 관찰한 뒤 마오쩌둥은 그가 모반을 꾀하고 있거나 최소한 마음속으로 주석 자리를 노린다고 판단했다. 마오쩌둥이 옳았다. 린비아오는 분주하게 음모를 꾸미는 중이었다. 요점은 모든 우호적인 제스처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적 온도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유념하라. 평소와 다른 상냥한 태도, 서로 믿고 지내자는 새삼스러운 제의, 제3자에게 퍼붓는 당신에 대한 과도한 칭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납득할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협조하겠다는 행동 등 당신의 본능을 믿어라. 어떤 사람의 행동 거지가 수상해 보이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밝혀질지라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뒤로 물러나서 적대감을 나타내는 신호를 읽거나 적을 색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중국 속담에서처럼 뱀을 놀래키려면 지팡이로 수풀을 쳐야 하는 법이다.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이 은밀하게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의심을 품는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우선 절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의혹을 털어놓는다. 요나단이 설마하며 믿지 않자 다윗은 떠보기를 제안한다. 다윗은 궁전에서 열릴 잔치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다윗은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요나단이 참석해서 긴급하진 않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다윗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당장 가서 그놈을 끌고 오라! 다윗은 죽어 마땅하다! 다윗의 떠보기가 성공한 이유는 그것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잔치에 못 간다는 변명은 어느 쪽으로든 해석 가능했다. 사울이 사위인 다윗에게 호의를 가졌다면 그가 잔치에 불참한 것이 아무리 괘씸한들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이라고 비난하는 정도로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방향무인한 짓거리라 여겼기 때문에 그의 반응 또한 도가 지나치게 된 것이다. 다윗의 예를 따르라. 2가지 이상의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동시에 다소 냉정하거나 교묘한 모독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말이다. 상대가 친구라면 어리둥절해야 하다가도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숨어있는 적이라면 버럭 화를 낼 것이다. 적이 어떠한 감정이든 강하게 표출한다는 것은 겉모습 아래 무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긴장하게 만들고 말싸움을 거는 것이다. 유니버셜 픽처스의 회장이자 프로듀서인 해리 콘은 이 전략을 자주 사용해서 자기가 누구 편인지 감추려 드는 제작진들의 속내를 파악했다. 그는 느닷없이 그들의 작업을 헐뜯거나 말싸움을 벌여 극단적이고 공격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 화가 치민 감독이나 작가들은 조심성을 잃어버리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다. 명심하라. 사람들은 애매하고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게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표출하지 않으려 한다. 부하 직원은 상관의 사고방식을 따라한다. 그들의 동의는 거의 아첨에 불과하다. 그들을 화나게 하라. 사람들은 말싸움을 벌일 때 진지해지는 법이다. 상대방에게 말싸움을 걸었을 때 줄곧 당신 사고방식대로 따라한다면 그 사람은 특히 위험한 유형인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다. 애매한 이상과 공명정대함의 허울 뒤에 숨은 자들을 조심하라. 세상에 공명정대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날카롭게 질문하거나 비위를 건드리는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있다. 잠재적인 적들에 대해서는 덜 직접적으로, 즉 그들만큼이나 교묘하고 음모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는 탐험대를 이끌고 멕시코에 도착했다. 500명의 부대원 중 충성심이 의심되는 자들이 있었다. 탐험 기간 동안 코르테스는 부하들이 어떤 미심쩍은 짓을 하더라도 화내거나 질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이 저지른 짓을 눈감아주며 순조롭게 지내는 척했다. 코르테스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한 그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제 코르테스는 원하는 바를 얻었다. 분명한 신호, 즉 그뿐 아니라 다른 이들 눈에도 그자들이 배신자라는 사실이 분명한 신호를 말이다. 이제 그들을 고립시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코르테스의 방법론을 채택하라. 만약 저희가 의심되는 친구나 추종자가 교묘하게 적대적이거나 당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미심쩍은 무엇인가를 제안한다면 즉각 대응하거나 거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질문을 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라. 내버려 두거나 눈 감아주는 척하라. 당신의 적들은 머지않아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마술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물증을 확보했으니 공격해도 된다. 적의 규모가 크거나 정확하게 지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그 집단의 한 부분, 즉 리더나 대변인이나 내부 조직의 핵심 구성원 등을 겨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행동주의자 솔 앨런스키가 기업체나 정부와 맞붙었을 때 썼던 방법이다. 1960년대에 시카고 공립학교의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때 그는 자항학관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자가 자기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상부로 미룰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자항학관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여 투쟁을 공론화하자 자항학관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자항학관의 배우 인물들이 자항학관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앨런스키처럼 결코 모호하고 추상적인 적들을 겨냥하지 마라. 당신의 적들은 가능한 몸을 숨길 것이다. 싸움을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1대1로 대적하라. 위험은 어디에나 있다. 언제나 적대적인 사람들과 파괴적인 관계들이 있다. 부정적인 동력을 깨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다. 분노를 억누르고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을 회피하며 언제나 타협점을 찾으려는 식의 무난한 전략은 파멸을 부른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당신에게 적이 있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거나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느낌도 똑같이 부질없는 감정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당신은 내면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한다. 나쁜 상황을 내면화하는 대신 그것을 외면화하여 당신의 적과 대면하라. 탈출구는 그것 하나뿐이다. 아동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충돌을 심리발달 단계의 결정적 부분으로 보았다. 처음에는 또래와 나중에는 부모와의 싸움을 통해 아동은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며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킨다. 어떤 경우라도 충돌을 회피하려 하거나 부모가 과잉 보호하는 아동은 결국 사회적, 심리적 장애를 갖게 된다. 이것은 성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성인도 싸움을 통해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적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주눅드는 대신 그 생각을 껴안아라. 충돌이 치료제다. 적은 많은 선물을 해준다. 예를 들어 적은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신념에 집중하게 한다.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일찍이 자기로서는 참기 힘든 많은 특징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리는 인생의 매 단계마다 이러한 반 이상을 몸소 체현한 듯한 자, 즉 분노를 표출시킬 적을 발견했다. 첫 번째 적은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로서 그가 낭만주의적인 시를 썼기 때문이다. 다음번 적은 앙드레 브루통이었는데 그는 초현실주의 운동의 지도자였지만 정작 시작 능력은 부족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대항할 적들 덕분에 달리는 확신과 영감을 얻었다. 적들은 또한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평가할 잣대를 준다. 일본의 사무라이는 최고의 검객과 결투하지 않고는 자신의 우월함을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무하마드 알리는 진정 위대한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해 조 프레이저를 제물로 삼았다. 상대가 완강해야 최선을 다하게 된다. 상대가 거물일수록 보상도 커진다. 심지어 패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해롭지도 않은 조물의 길을 뭉개느니 존경할 만한 상대에게 지는 편이 낫다. 당신을 동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다음번 대결에서는 당신을 응원해 줄 것이다. 공격당한다는 것은 당신이 표적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방증이다. 그 관심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로 삼아라. 우리 모두는 공격적 충동이 있지만 그것을 억압하도록 강요받는다. 적은 이 충동의 방출구를 제공해준다. 죄책감 없이 당신의 공격성을 해방시킬 대상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지도자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문 앞에 적이 있는 편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 대중이 처한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부대를 결속시키기 위해 적을 이용한다면 그들을 될 수 있는 한 양극화시켜라. 약간의 증오심을 가질 때 더욱 격렬히 싸우는 법이다. 당신과 적과의 차이를 과장하라. 선을 분명히 그으라는 말이다. 크세노포는 공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페르시아인들이 악당이 아니라 문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크세노포는 페르시아인들이 최근에 저지른 배신 행위를 강조했고 그들의 사악한 문화에는 신들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이 점을 명심하라. 승리가 목표이지 공정성이나 균형이 목표가 아니다. 전쟁의 수사학을 구사하여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사기를 자극하라. 전쟁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좁은 구석에 몰리면 죽음을 자초한다. 적들이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적들 사이에 반목을 일으키고 그중 하나를 친구로 만들어 다른 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일찍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적이라고 판단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행동을 측정하고 계산해 봄으로써 그에 비하여 확고한 위치에 설 만한 것들만 행했다. 두 사람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카이사르는 최상의 상태였다. 그렇지만 폼페이우스를 패배시키고 난 후 더 이상 맞수가 없어지자 카이사르는 분별력을 잃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신이라는 망상에 빠졌다. 폼페이우스에 대한 승리는 카이사르 자신의 파멸의 원인이었다. 적들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일깨우고 겸손을 알게 한다. 기억하라. 언제나 당신보다 더 공격적이고 교활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중 누군가는 당신이 가는 길과 엇갈릴 것임을 말이다. 당신은 그들과 화해하고 타협하고 싶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한 유형의 인간들은 대부분 대단한 사기꾼이어서 자신의 매력이 전략적 가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당신에게 상당한 공간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당신을 무장해제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중립지대는 없으며 화해란 헛된 희망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 타협하고자 하는 욕망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사용할 무기가 된다. 그들의 과거를 통해 위험한 적들을 가려내라. 그들이 권력을 빠르게 획득했거나 재산이 갑자기 불어났거나 이전에 배신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하라. 일단 상대방이 나폴레옹에 버금가는 전략가라는 의심이 든다면 무기를 내려놓거나 남이 대신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하지 마라. 최후의 방어선은 당신 자신이다. 뒤집어보기. 항상 감정을 억제하면서 적을 포착하고 그들을 이용하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함이지 편집증이 아니다. 숱한 폭군들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몰락했다. 그들은 현실을 제어하지 못하고 편집증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에 절망적으로 휩쓸린다. 당신은 적일지도 모를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음으로써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 의심이 생기더라도 혼자만 간직하여 설령 잘못 짚었더라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또한 사람들을 편가를 때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마거리 대처 총리는 대립 전략에 능수능란했지만 결국 조절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어 놓은 데다 똑같은 책략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퇴각해야 할 상황에서도 말이다.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편가르기 전략의 거장으로서 언제나 자신과 적 사이에 그어진 선을 주의 깊게 살폈다. 선을 충분히 선명히 그었다고 판단하면 뒤로 물러서서 중재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평화 애호가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전쟁을 벌인다는 인상을 주었다. 비록 그 인상이 그릇된 것일지라도 지혜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